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이제 2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눈도 좀 내리면서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좀 들어가 볼까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보이고 있고요.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CBDC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채택할 일이 없을 거야.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다. 강력하게 말한 바가 있었고 시장이 또 한번 크게 붕괴가 됐었는데요. CBDC에 대한 도입 반대, 리플에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악재겠죠.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는 그 CBDC의 세상에 도래했을 때 더 큰 값어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브릿지 통화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CBDC 세상이 오고 앞당겨지면 질수록 리플 XRP에 대한 가치 반영 또한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말에 불과하잖아요. CBDC 관심 없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현재 재무장관이죠. 스콧 베센트 역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7년서부터 연준은 결제에 대한 혁신을 위한 여정 리플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출범한 이력이 있었고요. 과거서부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디지털 파운드 재단이라든지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과 같은 그 5대 기축통화국들이 지금 현재 뒤에서는 CBDC에 대한 연구와 재단을 설립하면서 계속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또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총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였을 때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을 꾸린 이유가 현재 스위프트의 1.0 달러 기반의 그 결제 페이먼트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을 그들이 인지를 하고 이제는 좀 바꿔보자, 혁신을 이뤄보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완전히 제정시켰죠. 그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금융에 대한 표준 20022를 만드는 부분에 리플렛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11월 22일에는 이제 완전히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국가 단위의 결제 플랫폼, 유럽의 쳄스라든지 타겟2라든지 중국을 기반으로 한 CIPS, 이제 다음 달이면 연준의 페드와이어 서비스에도 리플렛이 탑재된 ISO 20022가 탑재가 됩니다. 서서히 바뀌면서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는 이제 금융망에 블록체인이 완전히 융합되는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거. CBDC에 대한 도입 자체가 조금 더 시간 끌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세계경제포럼의 아젠다, 그리고 과거부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리플의 고문 출신이었던 마이클 바 그 부의장의 기조연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빼놓고서는 결제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가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CBDC를 반대한다, 안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 투자자로서 코인에 대한 내재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둘기적 발언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책 논란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로 그 세력들의 꼭두각시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포문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내세우지 않고 있지만 아마 빠르면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러우 전쟁 현재 압박을 나서고 있고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라는 거. 너 협상하지 않으면 관세 매길 것이다. 점진적으로 전쟁에 대한 마무리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그들이 2022년도에 만들면서 러시아를 스위프트 1.0망에 배제시켰던 이력,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심화가 되면서 연준은 고금리 상황을 연출시켜 왔습니다. 그들이 만든 전쟁을 이제 슬슬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그들의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투자하기에 앞서 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났던 하나의 질문이 제 1차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은행에서 리플 XRP를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연준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JP모건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암호화폐에 진정한 투자를 할 때 이 페드, 연준에 대한 이해를 100% 정확히 하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국립은행이 아닌 사립은행의 집합체라는 것 꼭 인지해 주시고요. JP모건과 같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월가를 필두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모여서 연준을 이루고 있다는 것, 사립은행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집합체, 뒤에는 금융 엘리트들이 붙어 있다는 것, 그들은 미디어와 언론을 조작하고 입맛대로서 지표를 뿌려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통제권 세상, 그 CBDC의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과도기 측면을 만들면서 쥐락펴락, 개미들은 빠져나가게끔 기관들은 공격적으로 모으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요즘 연준도 조금씩 스탠스를 바꾸고 있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CBDC 안 받아들이겠다, 금리 인하도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연준 의장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슬슬 연준 또한, SEC 또한, CFTC 또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디뱅킹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이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일단 디뱅킹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디뱅킹이란 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계좌를 폐쇄하거나 은행 시스템을 쓰지 못하게끔 차단하고 쫓겨내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연준도 암호화폐 디뱅킹 문제 재검토를 약속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완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볼까요? 디뱅킹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 최근에 쓸데없는 회계 지침 SAB 121이 폐지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수탁할 수 있게끔 판이 깔렸고요. 이 디뱅킹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디뱅킹 문제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협력을 할 테니까 규제 완화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거든요. 2023년 초반이었죠. 그 초크포인트 2.0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은행들을 폐쇄시키고 고객과의 단절을 시키면서 파산에 이뤘던 이력이 있었죠. 이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불리웠던 작전 역시 그 세력들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었던 거죠. 매각 절차를 도입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도 있었고요. 실버게이트라든지 시그니처 은행 등등 한 4군데 정도가 파산을 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디뱅킹에 대한 부담감을 그때부터 가져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연준에서는 이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 이 BTFP라는 은행 대출 제도를 통해 그들을 구제해주고 인수할 수 있게끔 은행의 붕괴를 막았었다라는 거. 과거 2023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건드리는 은행들 모두 다 목을 조이면서 파산에 이르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디뱅킹 문제 우리가 안 일으키게 해줄게, 너희 이제 슬슬 우리가 규제까지 잡아줄 테니까 암호화폐 받아들여, 회계 지침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팩트 그리고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2025년에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24조 원이 넘게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고 USDT가 약 70%의 점유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 약 70%를 이더리움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모멘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확정된 미래로서 스마트 컨트랙 대장격, 뒤에는 이더리얼 라이즈, 이더리움 기업연합 EEA죠. 또한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를 통해
이미 거대 기득권, 기업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준에서 비트코인을 과연 안 받아들일까요? 그러기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사립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보유량을 2배, 3배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시간차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반드시 연출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죠. 이더리움이라든지 XRP와 같은 섹터별 대장코인,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그들이 설계한 코인들, 앞으로 무한 가치 성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SEC의 움직임이 범상치가 않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소송을 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업체인 컨벌랜드의 소송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에 대한 중단 요청까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규제의 변화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이죠? 이 컨벌런드 DRW가 제기한 기각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SEC에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출범이 됐어요.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는데 이 사건 해결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좀만 기다려봐. 지금 바이낸스 너네도 한 60일 정도는 소송 잠깐 중단해봐. 지금 우리가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만들었거든. 우리가 어쩌면 이 사건 완전히 끝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조금만 잠깐 브레이크 좀 할게.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소송, 크라켄 소송, 리플에 대한 소송 역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천천히 여유롭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폴 애킨스가 언제 임명될 거예요?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기간이 연장돼서 폴 애킨스가 계속 취임을 안 하고 마크 우에다가 직무대행이 좀 길어진다고 한들 이미 태스크포스는 구성이 됐고요.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준비, 머지않은 시점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핏 21 법안, 21세기 금융 혁신 법안이 통과된다면 리플의 항소, 소송, 의미가 없어지는 시나리오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전에 있다라는 거. 이게 양전됐다라는 것은 미국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1등 거래소인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또 산하에 있죠. 여기에는 개인의 자금보다는 기관의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3월 기사인데 바로 어제 나온 기사 보여드릴게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됐다. 즉 다시 말해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미국발 어떤 규제의 명확성과 함께 이슈와 함께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에 대한 탑10에 대한 도미넌스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V자 패턴으로 완전히 반등이 일어난 시기가 타이밍상 나올 때가 됐습니다. 2월 중하순서부터는 분위기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현저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RWA, 자산의 토큰하죠. Real World Asset, 실물 연계자산 펀드가 2030년까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작년 10월에 나왔던 그런 기사거든요. 지금 현재 이 RWA와 연관된 토큰들 최근에 약세장이 있었지만 꾸준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코인이 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온도 파이낸스, 저도 지금 관심 목록에 지정을 해두고 가격적인 모멘텀을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데 조정 국면에서도 지지선을 잘 지키면서 찔끔찔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뒷배로는 블랙록이 붙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최근에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역시 온도 파이낸스, 온도 코인에 470억 달러나 투자했었다. 2월 7일 기사고요. 또한 최근에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트럼프를 필두로 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네요.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60%에 육박하는 포션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 또한 물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사고 있을까요? 끌어올리는 시기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RWA 토큰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또한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결제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XRP 레저 기반으로 미 국채를 올리고 있고요. 채권을 올리고 있고요. 많은 자산을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리플 레저의 XRP,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RWA의 토대, 시크릿타이즈, 웜홀과 함께 계속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산업을 결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 시크릿타이즈 뒷배에는 역시나 코인베이스 벤처스, SBI 홀딩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뿐만 아니라 리플사 또한 2018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었다라는 거. 최근에 리플 레저와 온도 파이낸스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들의 파트너십입니다. 온도가 선택했다 이꼬르 블랙록이 선택한 하나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바로 XRP 레저라는 거. 이 위에서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으로 브릿지 통화로 활용되는 코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것, 미래 가치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JP모건이 리플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을 약 8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원화 기준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또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시계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30,000원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해당 가격,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는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해이자 리플렉과 연결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포텐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더리움도 많이 오를 텐데 XRP가 조금 더 큰 파급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미스터 풀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던 사진, 이제 머지않은 시점 XRP가 이렇게 크게 펌핑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시기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 생각하고요. 블랙록이 언제쯤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는지, 소송에 대한 마무리 혹은 핏 20일반이 언제쯤 통과되는지에 따라 이 시기가 함께 연출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원 은행위에서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미국의 국부펀드가 어떻게 움직일지, 크립토 차르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유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